자정 무렵 JS 타워의 70층 스카이라운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지우 전략기획실장은 칠흑 같은 정장 차림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유로파 테크놀로지 측의 최종 제안은 우리 JS의 헬리오스 프로젝트 가치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분 40%를 요구하면서 핵심 기술 이전을 배제하자는 건 사실상 우리를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맞은편 스크린 속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연결된 상대 측 협상팀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녀는 올해 32살의 나이로 JS그룹의 최연소 임원이자 회장 강태준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이었다. 지난 5년간 JS그룹이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에서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데에는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완벽한 전략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결과로만 자신을 증명했다. 서 실장. 하지만 이 사회의 압박이 거셉니다. 이번 분기 내에 MA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주들의 반발이. 재무 담당 박 이사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박 이사님, 주주들의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회사의 10년 미래를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헬리오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JS의 심장입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유로파 측에 JS의 최종 입장을 전달합니다. 지분 상한선 30%, 기술 이전은 RD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이 시간부로 결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선언하고는 영상통화를 음소거로 전환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남자, JS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말없이 지우의 옆자리 회장석에 앉아 팔짱을 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깊고 차가웠다. 상황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날렵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 완벽한 평정심. 그는 저 능력을 높이 사서 그녀를 이 자리까지 올렸지만 동시에 그 감정 없는 완벽함이 때로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녀가 자신을 단순한 상사로만 대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신뢰 이상의 것을 기대했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유로파는 우리가 놓치기엔 아까운 상대야. 태준이 일부러 압박하듯 말했다. 아까운 상대일수록 우리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절박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을 깨주어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지우의 대답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태주는 더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이번에는 은은한 라일락 향기와 함께였다. 하늘거리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오서연 마케팅 팀장이었다. 그녀는 태준과 지우와 동갑내기이자 태준과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여사친이었다.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쟁반을 들고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 오빠, 밤늦게까지 고생하네. 따뜻한 커피 좀 마셔. 지우 씨도 고생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옆에 서서 그의 잔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태준은 그녀의 행동을 막지 않았고 그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지우는 그 장면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오서연은 항상 저런 식이었다. 태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고맙습니다, 오 팀장. 하지만 회의 중에는 사적인 용무는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우가 딱딱하게 말했다. 그녀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서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에 순간 서운함이 스쳤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어머, 미안해요, 서 실장님. 너무 딱딱하게 구시네. 전 그냥 태준 오빠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헬리오스 프로젝트, 그거 서 실장님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업계에서도 다들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던데.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지우의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케팅팀은 신규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오 팀장님은 본인의 업무에나 집중해 주시죠. 지우 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 서연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오빠, 나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서 실장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힘들어 한다고. 이번 협상도 그만.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는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서연아,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지우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지우를 향해 던진 차가운 질투의 시선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태주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 없어. 서연이도 나름대로 회사를 생각해서. 회장님.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회장님의 친구가 회의를 방해하고 최고 전략 책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신다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없습니다. 공과 사는 명확해야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저런 단호함이 싫었다. 알았어. 잔소리는 그만하고 협상이나 마무리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커피잔을 들고 일어섰다. 결과 나오면 보고해. 그는 지우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지우는 그가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스크린의 음소거가 해제되고 유로파 측의 수석 협상가인 슈미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서 실장님, 귀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내일 오전에 다시 논의하죠. 회의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박 이사가 흥분한 얼굴로 지우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서 실장, 대단하십니다. 이걸 해내시다니. 하지만 지우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박 이사님은 최종 계약서 초안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성공적인 협상이었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강태준의 차가운 태도와 오서연의 노골적인 저기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녀는 태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정작 그녀의 진심이 아닌 오서연의 가식적인 눈물에 더 마음을 쓰는 듯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액자를 꺼냈다. 5년 전 강태준과 그녀가 처음으로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의 태준은 열정적이었고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그가 회장 자리에 확고히 앉고 오서연이 회사로 들어온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액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이사회 보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 밤이 그녀가 JS 그룹에서 보내는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헬리오스가 그녀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태준의 집무실에서는 오서연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태준 오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서 실장님,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능력은 좋지만 너무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어. 오빠가 회장인데도 저렇게 딱딱하게 구는 거 나라도 서운하겠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부드럽게 기댔다. 태준은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는 지우의 말을 떠올렸다. 공과 사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옳았지만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지우가 자신에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기대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전략기획실장일 뿐이었다. 서연아, 너 정말 지우가 독단적이라고 생각해. 태준이 불쑥 물었다. 서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태연하게 웃었다. 응, 다들 그렇게 생각해. 오빠만 모르는 거야. 헬리오스 프로젝트도 사실 서 실장님이 너무 혼자서 모든 걸 쥐고 있어서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 보안이 생명이라지만 너무 폐쇄적이라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우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통제 불가능한 완벽함을 두려워했다. 오서연은 그의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다니. 설마.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야, 그냥 내 걱정이겠지. 서, 실장님이 누군데. 절대 그럴 리 없지.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그의 잔에 술을 더 따랐다. 그녀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는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헬리오스의 보안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3중, 4중으로 잠긴 철통 같은 보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언제나 시스템 외부가 아닌 시스템 내부에 가장 신뢰받는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JS 그룹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 성진그룹에 유출되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JS의 주가는 즉각 30%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최악의 사태였다. 언론은 JS 그룹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실패를 맹렬히 비난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폭풍의 눈과 같았다. 그는 밤새 유로파와의 협상 성공을 자축하던 기분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누가
감히 누가 그의 고함이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나갈 듯했다. 헬리오스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JS를 반석 위에 올렸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단 한 사람, 서지우였다. 그녀 외에는 그 누구도 헬리오스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의심은 즉각적이고도 날카롭게 그녀를 향했다. 같은 시각, 서지우는 막 출근하는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주가 폭락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헬리오스 유출.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젯밤 그녀가 직접 삼중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즉시 위기 대응팀에 연락을 취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가 70층 임원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비서들은 울먹이고 있었고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강태준의 집무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은 지우가 묻자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안에 오서연 팀장님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바로 그 순간 집무실 안에서는 오서연의 처절한 연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고 목소리는 공포와 슬픔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태준 오빠, 나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 지우 씨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지. 무슨 소리야? 똑똑히 말해. 오서현. 강태준이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서지우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오서연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선 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어젯밤에 오빠한테 지우 씨가 너무 독단적이라고 말했잖아. 사실 마케팅팀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지우 씨가 성진 그룹 쪽 사람이랑 비밀리에 만난다는. 증거 없는 소문 따위 집어치워. 태준이 버럭 소리쳤지만 그의 눈은 이미 태블릿을 향해 있었다. 소문이 아니야. 오빠, 서연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불안해서 보안팀의 친한 동기에게 부탁했어. 그냥 지우 씨의 최근 로그 기록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정말. 혹시나 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첫 번째 증거가 떠올랐다. 새벽 3시 30분. 유로파와의 협상이 끝나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시각. 서지우가 헬리오스의 메인 서버실에 혼자 출입하는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교묘하게 확대되고 느린 화면으로 편집된.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건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협상이 끝났으니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가 애써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했다. 지우가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파일로 넘겼다. 이것도 백업의 일종일까? 두 번째 증거는 이메일 발신 내역이었다. 새벽 3시 45분. 서지우의 개인 사무실 터미널에서 발송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었다. IP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세탁되었지만 최종 수신지는 명확했다. 성진그룹의 위장 자회사로 의심받는 홍콩의 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강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것은 정황 증거였지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서지우의 컴퓨터에서 그녀가 서버에 다녀간 직후에 경쟁사로 데이터가 넘어갔다. 이게 어떻게?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지우가 대체 왜?
오빠, 마지막이야. 이걸 보면. 오빠도 오서연이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다. 계좌주는 SEO, J, 부, 그리고 바로 어제 날짜로 성진그룹이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맨 제도의 유령 계좌로부터 정확히 1천만 달러가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동기 돈, 실행 서버 접속, 그리고 증거 이메일. 강태준은 태블릿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어젯밤 자신에게 공과 사를 구분하라며 차갑게 쏘아붙이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오만함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하기 위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가 그녀의 능력에 가려 그녀의 야망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독립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를 뛰어넘으려는 배신자의 오만함이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처절한 배신감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오빠, 어떻게 해? 우리 이제 어떻게? 오서연이 그의 팔에 매달려 통곡했다. 지우 씨가 어떻게 오빠를 배신할 수 있어? 오빠가 얼마나 지우 씨를 믿었는데 그녀는 강태준의 분노를 정확하게 서지우에게로 유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이 진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온몸으로 연기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밀쳐내지 않았다. 그는 지금 기댈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피해자가 된 오서연은 완벽한 동반자였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과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모든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서연은 완벽한 희생양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지우, 강태준이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여자가 감히 나를. 그는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김비서. 당장 15분 뒤 전 임원 긴급 이사회 소집해 48층 대회의실로. 그리고 보안팀 전원 대기시켜. 당장. 그는 태블릿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서지우에게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해명의 기회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이 완벽한 증거를 모든 사람 앞에 던져 감히 자신을 기만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생각이었다. 오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눈물에 젖은 얼굴 위로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서지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강태준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제 그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서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주가 방어와 기술 유출 경로 파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곧 소집될 긴급 회의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비서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48층 대회의실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기를 막아낼 JS의 방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에 의해 가장 잔인하게 버림받는 단두대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JS그룹 48층 이사회의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은 창백한 얼굴로 상석의 빈자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헬리오스 유출이라는 재앙적인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라고 생각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살벌한 기운은 단순한 사고 수습 그 이상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지우는
회의실 한쪽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밤새 작성한 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아니, 해결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드디어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곁에는 법무팀장과 보안팀장,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눈물범벅이 된 오서현이 그를 부축하듯 따르고 있었다. 이 기괴한 조합의 이사들은 술렁였다. 태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는 대신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지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늘 이 자리는 대책 회의가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고 거칠었다. 재앙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지우는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들어 올리려 했다. 회장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주가 방어와 유출 경로에 닥쳐. 태준이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경멸과 증오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떴다. 새벽 3시 30분. 그녀가 서버실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었다. 이게 뭐지? 서지우 실장? 태준이 물었다. 데이터 백업을 최종 점검한 것입니다. 어제 협상 종료 후 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백업? 그는 코웃음을 쳤다. 화면은 다음 자료로 넘어갔다. 그녀의 터미널에서 발송된 암호화된 이메일 내역. 수신지는 성진그룹의 위장회사. 이것도 백업인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당장 제 터미널 로그를. 지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조작? 태준이 비웃으며 마지막 파일을 띄웠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스위스 계좌, 그리고 1천만 달러의 입금 내역.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성진그룹이 내 계좌로 1천만 달러를 쏘아준 것도 네가 조작했다는 건가? 태준이 폭발했다. 그는 곁에 있던 오서연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낚아챘다. 그것은 그녀가 태블릿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증거의 하드카피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지우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악! 지우는 피할 틈도 없이 날아온 서류 뭉치에 이마를 맞았다. 뾰족한 집게 모서리에 긁힌 이마에서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수십 장의 종이가 그녀의 발치로 비참하게 흩어졌다. 이사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JS그룹의 그 어떤 임원도, 아니 그 어떤 직원도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서지우는 천천히 이마를 닦아냈다. 피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모함. 바로 그때 오서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그녀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긴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절규했다. 지우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회장님이, 태준 오빠가 지우 씨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돈 때문에 오빠를 배신하고 회사를 팔아넘길 수가 있어.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와 존경하던 상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내가 어젯밤에 오빠한테 경고했잖아. 지우 씨가 너무 독단적이라고. 내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난 믿고 싶지 않았어. 지우 씨가 그럴 리 없다고. 그녀는 강태준의 팔에 매달려 오열했다. 오서연의 눈물은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지우의 결백 주장을 조작이라고,
그리고 서연의 눈물을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여자와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여자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내렸다. 그는 서연을 감싸 안으며 지우를 노려보았다. 서지우, 넌 끝났어. 태준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JS그룹은 오늘부로 전략기획실장 서지우를 파면한다. 사유는 산업 스파이 행위 및 업무상 배임. 이 시간부로 서지우의 모든 회사 자산, 스톡옵션, 급여 계좌를 동결한다. 또한 JS그룹은 서지우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영사상 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이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파면, 자산, 동결, 그리고 소송.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다. 지우는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지난 5년간 JS를 위해 바친 청춘과 열정이 저렇게 더러운 종이 조각이 되어 발밑에 나뒹굴고 있었다. 피가 묻은 손이 분노로 떨려왔다. 강태준, 당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손으로 JS의 심장을 찢어밟기는 거야. 당신은 오늘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보다 더 차갑고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의 그 오만한 눈빛이 태준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반성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치를 떨었다.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다. 감옥 안에서 네가 저지른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보안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사무실에 들를 필요도 없어. 단 한 걸음도 이 빌딩 안에 들이지 마. 보안팀 요원 2명이 즉각 지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지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숨죽여 웃고 있는 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을 자신의 망막에, 자신의 영혼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녀는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문을 나섰다. 평생의 동료였던 이사들은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권력자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인 비겁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는 자신이 들고 왔던 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복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제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지우는 자신이 설계하고 관리했던 그 완벽한 보안 게이트를 범죄자처럼 양팔이 붙들린 채 통과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지우 실장님, 기술 유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진그룹에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강태준 회장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 세례를 뚫고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JS 타워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 강태준은 회의실 창밖으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초라하게 밀려나는 지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통쾌함 대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오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그 불쾌한 감각을 애써 지워버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하이에나 떼의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총구처럼 겨눠졌다. 플래시가 망막을 태울 듯이 터졌고 빗발치는 질문들이 그녀의 고막을 찢었다. 서지우 실장,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JS를 배신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강태준 회장에 대한 배신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성진의 스파이였습니까?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비에 젖어 엉망으로 뺨에 달라붙었고 오서연이 던진 서류철 모서리에 찢어진 이마의 상처에서는
핏방울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그녀는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것이 피인지 빗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JS 타워의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건물 밖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완수하자마자 마치 전염병 환자를 만진 듯 손을 놓고 돌아섰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약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상사였던 여자가 이제는 불명예스러운 범죄자였다.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세계였고 그녀의 왕국이었던 JS 타워의 거대한 유리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다. 기자들은 그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더 자극적인 그림을 원하며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누군가의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후려쳤다. 균형을 잃은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져 나가며 내용물이 젖은 바닥 위로 쏟아졌다. 립스틱, 수첩, 그리고 5년 전 강태준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JS의 배신자, 비참한 최후. 내일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선했다. 굴욕감.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녀의 명품 구두굽이 부러졌다. 그녀는 사진을 포기하고 절뚝거리며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엉망인 모습에 택시들은 연이어 그녀를 지나쳤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어 겨우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젖은 옷에서 풍기는 한기와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그녀의 살을 내는 듯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한강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아직은 그녀의 집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집이었던 한강변 최고급 펜트하우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제복을 입은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법무팀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지우 씨. 이 주택은 JS 그룹의 법인 소유입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로 귀하의 모든 출입 권한이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퇴거 명령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말했다. 내 물건은, 내 개인 물건들은. 지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떨렸다. 그녀의 모든 것, 그녀가 지난 10년간 모은 옷, 책, 그녀의 삶의 기록이 저 안에 있었다. 모든 자산은 법원의 동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이 박스 하나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경호원이 내민 것은 그녀가 입사할 때 가져왔던 작은 종이 상자 하나였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 몇 장과 그녀가 아끼던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의 성공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상자를 끌어안고 다시 빗속으로 나왔다. 비는 이제 폭우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근처 은행 ATM 기기로 달려갔다. 호텔이라도 잡아야 했다. 이 비를 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카드를 넣었을 때 화면에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올랐다. 거래 정지 카드입니다. 은행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른 카드를 꺼내 넣었다. 결과는 같았다. JS그룹에서 발급한 법인 카드는 물론 그녀의 개인 신용카드까지 모두 막혀 있었다. 강태준이 카드사 상층부에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신용불량자로, 거리의 불황자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모바일 뱅킹에 접속했다. 그녀의 급여 계좌, 수천만 원이 들어있던 예금 계좌,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수십억 원대의 JS그룹 스톡옵션 계좌까지 모든 잔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JS그룹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엘리트에서 단돈 1,000원 한 장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것이 강태준의 방식이었다. 그가 주는 것은 화려했지만 빼앗는 것은 잔인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녀가 은행을 나왔을 때 근처 지하철역 입구의 대형 스크린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JS그룹 희대의 배신자 서지우 전 실장 전격 파면 및 고소. 화면에는 이사회실에서 자신이 쫓겨나는 모습,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넘어지는 굴욕적인 순간이 여과 없이 송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화면에는 피해자 오서연 팀장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는 끝까지 지우 씨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강태준 회장님이 받으신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가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빗속의 그녀와 스크린 속의 배신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아니야? 세상에, 얼굴 봐. 진짜였네.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명예가 아니라 주홍글씨가 되었다. 지우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닦아내며 공중전화 붓으로 향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켜는 것이 두려웠다. 위치 추적을 당할 수도 있었다. 젖은 손으로 동전을 넣고 자신이 키웠던 후배이자 꽤 가깝다고 믿었던 전략기획 2팀의 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녀의 직속 부하였다. 팀장님, 저예요. 서지우. 제발, 도와줘요. 이건 모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누구시죠?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녀 덕분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버렸다. 아니, 강태준을 선택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 동기이자 현재 유력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나야, 지우, 나 좀 도와줘. 나 아니야, 제발. 그녀의 친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야, 미안해. 방금 너 뉴스에서 봤어. 너 지금 JS그룹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야? 그건 자살행위야. 그래도 넌 변호사잖아. 진실? 서지우, 정신 차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곳이야. 그리고 지금 모든 증거가 널 가리키고 있어. 우리 로펌은 JS를 적으로 돌릴 수 없어. 미안하다. 나까지 위험해지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JS에 추천했던 지금은 은퇴한 박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 친구였고 그녀를 딸이라고 불렀었다. 고문님, 저 지우예요. 억울합니다. 제발, 제 말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애원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 회장 성격 알지 않나. 지금 불길 속에 뛰어들 수는 없네. 그가 저렇게까지 나왔다면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이겠지.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자네 일은 있게. 이 전화도 다시는 하지 말게.
딸깍. 전화가 끊겼다. 배신감. 강태준에게 당한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 그녀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강태준의 권력 앞에서 이렇게나 쉽게 그녀를 버렸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충성하게도 만들지만 가장 비겁하게도 만들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동전 몇 개가 반환구로 떨어졌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젖은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전화 부스를 나왔다. 그녀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부러진 구두굽, 젖어버린 서류 상자, 피와 비로 얼룩진 얼굴. 몇 시간 전만 해도 수천억 원의 MA를 지휘하던 JS 그룹의 CSO는 온데간데 없었다. 비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퍼부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에 번져 마치 그녀의 무너진 삶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가 전략을 세워 불을 밝혔던 저 수많은 빌딩들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강물이 아래에서 포효하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떨려왔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대로 뛰어내린다면 이 억울함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서연의 그 가증스러운 미소와 강태준의 그 잔인한 눈빛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까? 그녀는 젖은 상자를 끌어안았다. 상자 안에서 부모님의 사진이 느껴졌다. 이대로 죽는다면 강태준과 오서연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녀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그녀의 본질인 차가운 이성. 그녀의 흐릿했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직 아니야. 그녀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죽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강태준, 오서연, 날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녀는 젖은 손으로 이마의 피를 닦아냈다. 그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깨웠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지옥의 바닥이었다면 이제는 기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녀는 복수할 것이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완벽하게. 그녀는 다시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차가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속의 추위는 단순한 기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뼈를 내는 절망이었고 살을 내는 굴욕이었다. 서지우는 한강다리에서 내려온 뒤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걸었다. 그녀의 젖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기증이 밀려왔고 배고픔이 위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동전 몇 개가 반환구로 떨어졌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젖은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전화 부스를 나왔다. 그녀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부러진 구두굽, 젖어버린 서류 상자, 피와 비로 얼룩진 얼굴. 몇 시간 전만 해도 수천억 원의 MA를 지휘하던 JS 그룹의 CSO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젖은 종이 상자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부모님의 사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이대로 그냥 잠들어 버린다면 이 고통도 끝나지 않을까. 그녀가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 쏟아지던 비를 막아주는 검은색 우산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이런 꼴 사납군.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JS 타워에서 보던 매끈한 슈트 차림의 임원들과는 거리가 먼 가죽 재킷의 거친 수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정확히는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지우 실장님, 맞으시죠? JS의 위대한 전략가께서 어쩌다 이런 뒷골목 신세가 되셨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기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경계심을 드러냈다. 구조? 기자? 아니면 강태준이 보낸 사람? 남자는 피식 웃었다. 기자, 저들은 당신의 이런 모습엔 관심 없을 겁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림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강태준? 그 작자가 보낸 사람이었으면 지금쯤 당신 발목에 시멘트를 매달고 있었겠지. 그는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이며 쪼그리고 앉았다. 날 아는군. 지우가 속삭였다.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1년 전 사소한 보안 사고로 당신이 직접 자른 JS 사이버 보안팀 팀장 차민혁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피해 낡고 어두운 을지로의 한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댔다. 쓰레기통에서 풍기는 악취와 빗물이 섞여 역겨운 냄새가 났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못 되었다. 남자는 피식 웃었다. 기자, 저들은 당신의 이런 모습엔 관심 없을 겁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림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강태준? 그 작자가 보낸 사람이었으면 지금쯤 당신 발목에 시멘트를 매달고 있었겠지. 그는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이며 쪼그리고 앉았다. 지우는 대답할 힘도 자격도 없었다. 그때 그녀가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었다면, 오서연의 보고서를 의심했더라면.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강태준의 성과, 압박과 헬리오스라는 거대한 목표에 눈이 멀어 작은 불씨를 외면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 거대한 화염이 되어 돌아왔다. 꼴 좋다고 비웃으러온 건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꼴 좋다. 당신의 그 오만한 완벽주의가 결국 당신 발목을 잡은 거야.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적어도 당신이 배신자는 아니라는 건 알아.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뭘, 근거로? 근거? 내가 짠 시스템이니까. 차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뉴스에서 떠드는 그 증거라는 것들, 그거 전부 쓰레기야. 어린애 장난 같은 조작질이라고. 그걸 믿는 강태준이 병신이거나 아니면 당신을 버리고 싶어서 일부러 속아준 거겠지.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지우는 그에게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든가 아니면 나 따라와서 복수할 기회라도 잡든가. 선택해, 서 실장. 그는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 낯선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낡은 트럭의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차민혁은 그녀를 데리고 청계천의 낡은 전자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JS 타워의 화려함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서울의 낡고 복잡한 심장부였다. 그의 사무실은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었다. 허름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은 JS 타워의 서버실을 축소해 놓은 듯한 디지털 요새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박이고 있었고 서버렉에서는 낮은 팬 소음이 울렸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차민혁은 그녀에게 낡은 담요와
자신의 옷 커다란 후드티와 운동복 바지를 던져주었다. 저기 구석에 가니 샤워실 있어. 일단 씻고 체온부터 올려. 그는 그녀가 씻는 동안 뜨거운 컵라면 2개의 물을 부었다. 몇 분 후 지우는 어색한 옷차림으로 나왔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입어본 적 없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 차민혁은 그녀에게 젓가락을 건넸다. 먹어. 일단 살아야 뭐라도 하지. 지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뜨거운 라면 냄새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허겁지겁 면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비로소 얼었던 몸이 녹는 듯했다. 그녀가 컵라면 하나를 비울 때까지 차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모니터 중 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JS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망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제 말해. 지우가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날 믿는 거지? 당신은 내가 잘났는데. 차민혁은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그 빌어먹을 헬리오스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했으니까 당신이 발표했던 그 완벽한 3중 방화벽, 뉴스에 나온 그 CCTV 영상, 그거 조작이야. 그는 키보드를 두드려 화면 하나를 확대했다. 그녀가 서버실에 들어가는 영상이었다. 여기 봐. 그가 영상 속 희미한 그림자를 가리켰다. 그림자가 미세하게 튀지. 특정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당신이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그 터미널, 거긴 애초에 외부 인터넷망이랑 물리적으로 분리된 에어갭이라고. 내가 그렇게 설계했어. 그럼 어떻게? 방법은 하나뿐이지. 내부 조력자, 그것도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놈. 내가 잘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앉은 놈이 오서연이 심어놓은 끈앞풀일 거야. 그놈이 오서연의 지시를 받고 헬리오스 데이터를 직접 성진에 넘긴 다음 당신이 접근했던 로그를 조작해서 덮어 씌운 거지.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오서현이 그를 잘라내고 자신의 사람을 심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 기술을 유출하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된 완벽한 쿠데타였다. 당신 1년 전에도 이걸 알았어? 지우가 물었다. 물론이지. 차민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난 오서연이 마케팅팀 내부에서 고의로 데이터를 유출한 걸 알았어. 증거도 찾았지. 하지만 그걸 강태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오서연이 먼저 선수쳤어. 그 여자는 강태준의 약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 증거가 아니라 감정을 파고드는 법을. 그는 키보드를 두드려 화면 하나를 확대했다. 그녀가 서버실에 들어가는 영상이었다. 여기 봐. 그가 영상 속 희미한 그림자를 가리켰다. 그림자가 미세하게 튀지. 특정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당신이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그 터미널, 거긴 애초에 외부 인터넷망이랑 물리적으로 분리된 에어갭이라고. 내가 그렇게 설계했어. 내가 만든 시스템이야. 내가 쫓겨나면서 나만 아는 백도어 몇 개를 심어놓고 나왔지. 저 여자는 내가 밖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거야.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차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 아니, 자신보다 먼저 당한 선배였다.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이걸 말하는 거지? 당신 혼자서도 할 수 있었잖아. 혼자? 차민혁이 다시 비웃었다. 난 해커고 엔지니어야. 데이터를 훔치고 분석할 순 있지. 하지만 이 판을 뒤집으려면 저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려면 서 실장 당신의 머리가 필요해. 그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저들의 손발을 묶을 칼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 칼을 쥐고 저들의 심장을 찌를 사람은 당신이야. 난 내 명예를 되찾고 싶어. 그리고 당신은 복수를 원하잖아. 복수, 그 단어가 지우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강태준의 경멸 어린 눈빛, 오서연의 가증스러운 눈물.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갚아주고 싶었다. 그들은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 난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 차민혁이 그의 콘솔 앞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 당신은 JS그룹의 모든 전략을 짠 사람이야. 당신 머릿속에 JS의 모든 약점이 들어있지. 그리고 난 당신에게 JS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어. 그들이 당신에게서 사무실을 빼앗았지만 난 당신에게 JS 전체를 선물할 수 있지. 그는 키보드를 두드려 관리자 로그인 창을 띄웠다. 지우는 그 앞으로 다가갔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분노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패배자가 아니었다. 좋아, 뭘 하면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JS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서지우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첫 번째, 차민혁이 화면에 JS의 내부 서버 로그 파일을 띄웠다. 오서연이 심어놓은 진짜 스파이부터 찾아내야지. 그놈이 바로 오서연의 목을 조를 첫 번째 증거야. 지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어두운 사무실 안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차민혁의 은신처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서버의 열기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깥 세상은 JS의 배신자 서지우에 대한 선정적인 뉴스로 들끓었지만 이 낡은 전자상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은 완벽하게 격리된 전쟁 준비실이었다. 서지우는 간이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꼬박 이틀을 잤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기절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스스로 눈을 떴다. 더 이상 빗물에 젖어 떨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민혁이 가져다 놓은 샌드위치를 기계적으로 씹으며 벽면을 가득 채운 12개의 분할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JS그룹의 주가 그래프, 강태준의 최근 동선, 그리고 오서연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정신이 좀 드나 차민혁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커피를 건네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JS의 방화벽을 탐색하고 있었다. 필요한 건 지우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오서연이 심어놓은 스파이, 그놈의 신상. 그리고 헬리오스 유출 이후 JS 이사회의 움직임.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었던 고급 실크 블라우스 대신 차민혁의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JS 타워 70층에서 수조 원짜리 계약을 지휘하던 CSO의 모습 그대로였다. 저들이 나에게 씌운 증거는 완벽하게 세 가지야. 그녀가 적기 시작했다. 1. CCTV 2. 이메일 3. 스위스 계좌 기술적인 조작 증거는 당신이 찾아. 난 전략적인 허점을 팔 거야. 그녀가 차민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CCTV 영상 새벽 3시 30분. 내가 서버실에 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저들은 내가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고 편집했지. 그건 강태준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노골적인 연출이야. 진짜 스파이라면 절대 저렇게 티나게 행동하지 않아.
그녀의 분석은 냉철했다. 그리고 1천만 달러. 그것도 내 실명의 스위스 계좌로. 지우가 헛웃음을 쳤다. 내가 진짜 돈에 미친 배신자였다면 그렇게 쉽게 추적될 계좌를 썼을까? 이건 오서연이 날 멍청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야. 강태준이 그만큼 멍청하게 속아줄 거라고 확신한 거지. 그의 이성이 아니라 그의 질투심과 배신감을 공격한 거야. 정확해. 차민혁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응수했다. 그의 감정이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조잡한 증거들이 완벽한 진실처럼 보인 거지. 강태준은 당신의 능력을 질투했고 당신의 통제 불가능함을 두려워했어. 오서연은 그걸 정확히 이용한 거고 그는 자신이 1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내가 쫓겨난 직후 예상대로 보안팀에 새로운 인물이 특채로 들어왔더군. 차민혁이 한 남자의 인사 기록 카드를 확대했다. 보안 시스템 2팀 과장 김진수. 오서연과 같은 대학 동문이고 입사 추천인이 오서연으로 되어 있어. 이 자식이 당신이 쫓겨나기 직전 한 달간의 서버 접근 로그야. 차민혁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수백만 줄의 코드가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45분, 당신의 터미널에서 성진으로 암호화된 이메일이 발송되었지. 하지만 같은 시각, 이 김진수라는 놈이 당신의 터미널 IP로 위장 접속한 기록이 여기 있어. 내가 심어둔 백도어가 아니었다면 절대 찾아내지 못했을 흔적이야. 지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그놈이 내 사무실에서 직접, 아니, 더 교묘해. 그놈은 자기 자리에서 당신의 관리자 권한을 도용했어. 그리고 당신이 서버실에 접근한 실제 로그와 시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붙여넣었지. 당신이 서버실에 간 사이 당신 사무실에서 유령이 데이터를 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한 거야. 당신의 동선 자체가 알리바이가 되도록. 이것은 1년 전 차민혁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치밀해진 수법이었다. 김진수는 꼬리일 뿐이야. 몸통은 오서연이고 자금책은 따로 있겠지. 지우가 말했다. 그 1천만 달러. 내 계좌로 들어온 그 돈의 진짜 출처를 추적해. 성진이 그렇게 허술하게 돈을 보냈을 리 없어. 지금 그걸 하고 있어. 차민혁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젠장, 이 새끼들. 보통이 아니야. 당신 계좌로 입금된 그 돈, 케이맨 제도에서 출발한 게 맞아. 하지만 그 돈을 추적하려고 역으로 들어가 보니 7개국의 프록시 서버와 12개의 유령 회사를 거쳤어. 이건 오서연 혼자 한 짓이 아니야.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는 홍콩의 한 투자사 이름이 떠올랐다. 블랙드래곤 인베스트먼트, 블랙드래곤 인베스트먼트. 이곳 성진그룹의 비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곳으로 의심받던 유령 회사야. 몇 년 전에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 완벽한 전문가들의 솜씨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서연은 성진그룹과 거대한 거래를 했다. 그녀는 JS의 심장인 헬리오스를 성진에 팔아넘겼다.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받았고 그 돈의 일부를 교묘하게 세탁해 서지우의 계좌로 쏘아 그녀를 배신자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의 눈을 멀게 하고 JS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서연은 강태준의 여자 자리를 원한 게 아니야. JS그룹 전체를 원한 거지. 성진그룹과 손을 잡고 강태준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거야. 난 그 첫 번째 걸림돌이었을 뿐이고 젠장. 강태준 그 바보 같은 놈. 차민혁이 욕설을 내뱉었다. 자기를 파멸시킬 여자를 옆에 두고 자기를 지키려던 사람을 제 손으로 내친 거군. 헬리오스 유출은 시작에 불과해.
오서연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이미 JS의 심장을 팔아넘겼으니 이제 남은 팔다리를 헐값에 넘기겠지. 증거는 충분해. 차민혁이 로그 파일과 자금 추적 내역을 USB에 복사하며 말했다. 이것만 있으면 당장 언론에 터뜨려서, 아니, 지우가 그의 손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무섭도록 냉정했다. 이걸 지금 강태준에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는 절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이 증거를 묻어버리고 우릴 공범으로 몰아가겠지.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세상을 속이는 쪽을 택할 사람이었다. 그는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야. 자존심과 감정으로 움직이지. 그를 무너뜨리려면 이 디지털 증거로는 부족해. 이 증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사용할 칼이야. 지우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다. 그가 오서연의 진짜 얼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야 해. 그녀가 JS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나를 내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야 해. 강태준이 지금 가장 의지하는 건 오서연이야. 그리고 오서연은 헬리오스를 잃은 JS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겠지.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JS의 모든 프로젝트를 설계한 사람이었다. 오서연이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헬리오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거야. 아마도 우리가 보류했던 제우스 바이오 메가건이나 위험 부담이 큰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겠지. 강태준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독이 든 사과를 건넬 거야. 민혁 씨, 그녀가 차민혁을 돌아보았다. JS의 다음 분기 주력 사업 계획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MA 자료를 띄워. 오서연이 지금쯤 어떤 헛소리로 이사회를 설득하고 있을지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어. 그녀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녀의 전략이 JS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강태준이 깨닫게 만들 거야. 지우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JS의 직원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JS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반격은 오서현의 전략을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거야. 밖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두운 은신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지우가 사라진 지 한 달. JS그룹은 문자 그대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헬리오스 유출이라는 치명타에 이어 그룹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주가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었으며 해외 파트너사들은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 강태준은 이 모든 혼란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지만 서지우라는 유능한 항해사를 잃은 JS호는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까지 남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임원들을 쥐어짰지만 서지우가 처리하던 업무의 반도 소화하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서 그룹 전체의 전략, 재무, 법무 리스크까지 총괄하던 괴물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10분 만에 처리했을 법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은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도 없이 회장님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라는 애매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녀는 강태준의 피로와 불안감을 위로라는 무기로 파고들었다. 태준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오빠 곁에서 다 도울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JS를 좀먹는 독이 들어있었다. 오서연은 자신이 서지우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아니,
그녀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녀는 강태준이 절박하게 승리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헬리오스의 실패를 만회할 새로운 한방. 그것이 서지우가 5년 전부터 공들여 키워왔으나 당장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했던 제우스 바이오 매각건이었다. 오빠, 지금은 미래 가치보다 당장의 현금이 중요해. 제우스 바이오를 매각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녀는 태준의 집무실에서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속삭였다. 그것은 서지우가 1년 전 회사의 10년 미래를 헐값에 파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 안건이었다. 서지우는 제우스 바이오가 향후 3년 안에 헬리오스를 능가할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지우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고 동시에 오서연의 달콤한 위로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는 당장의 주가 방어가 필요했다. 그거 서 실장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거잖아. 태준이 망설이듯 말하자 오서연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다. 오빠, 아직도 그 여자 말을 생각해? 그 배신자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는데 그 여자가 반대한 일일수록 우린 해야 하는 거야. 그게 그 여자에게 복수하는 길이야. 복수. 그 단어가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오서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서지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좋아, 당장 추진해. 이사들 반대가 심할 테니 내가 직접 밀어붙이겠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JS의 또 다른 심장을 도려낼 칼을 뽑아들었다. 이사회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다. 특히 서지우를 아꼈던 재무 담당 박 이사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회장님, 제우스 바이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지금 매각하는 건 JS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끄럽소. 미래? 당장 내일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미래? 내 지시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당신도 그 배신자년과 같은 취급을 받을 줄 아시오. 그의 광기 어린 독재에 모든 반대 의견은 묵살되었다. 매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오서현은 자신이 서지우를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유력한 해외 바이오 펀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전략가로 인정받는 순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서지우와 차민혁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우는 이미 제우스 바이오의 잠재적 위험성을 예측하고 핵심 임상 데이터에 논리적 함정을 심어두었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었다. 협상 타결 직전 차민혁은 익명의 제보자로서 그가 JS의 백도어를 통해 빼낸 제우스 바이오의 조작된 임상 데이터를 미국 FDA와 시칸 증권거래위원회에 동시에 터뜨렸다. 물론 그 데이터는 오서연이 성과에 급급해 재검토를 생략하고 제출한 바로 그 자료였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JS그룹, 헬리오스 기술 유출에 이어 바이오 데이터 조작 의혹. 전 세계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매각 협상은 즉시 결렬되었고 JS의 주가는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 제우스 바이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독살할 뻔한 썩은 달걀이 되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태준은 집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 오서연의 조언이 끔찍한 실패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처음으로 오서연을 향했다. 네가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이게 네가 말한 새로운 전략이야? 오서연은 태준의 그런 모습에 겁에 질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바로 눈물이었다. 오빠, 나도 몰랐어. 이건 서지우의 잔당들이 꾸민 짓이야. 그녀는 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 여자가 쫓겨났지만 그 여자가 심어둔 사람들이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어. 걔들이 오빠를 망치고 날 모함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오빠, 속으면 안 돼. 이건 다 서지우 때문이야. 그녀는 능숙하게 모든 책임을 존재하지 않는 서지우의 잔당에게 돌렸다. 강태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어야 했다. 제우스 바이오의 실패는 자신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서지우의 또 다른 배신이어야만 했다. 서지우, 그게 같은 년이 죽어서도 나를 물어뜯는군.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즉각 서지우가 재임 시절 채용했거나 승진시켰던 모든 핵심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JS그룹은 그렇게 스스로의 팔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유능했던 임원들과 실무진들이 서지우의 잔당으로 몰려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 빈자리는 오서연이 추천한 능력은 없지만 충성심만 강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회사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보고서의 질은 형편없어졌고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강태준은 매일 밤술에 취해 살았다. 그는 점점 더 난폭해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자신이 서지우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JS그룹 전체가 서지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에서 형편없는 보고서를 받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따위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올리라고 누가 시켰나? 리스크 분석이 이게 다야? 서 실장은. 이런 건 30분 만에 그는 말을 멈췄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강태준은 방금 자신의 입으로 금기어가 된 서지우의 유능함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다. 회의 끝내 다들 나가. 그는 모두를 내쫓고 홀로 남았다. 그는 지독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그는 서지우를 증오했다. 그녀의 배신을 증오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완벽했던 일 처리를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서지우를 쫓아낸 그날 회사의 심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까지 도려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 오서연이 가져다 놓은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이 모든 실패가 서지우 탓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오서연이라는 유일한 아군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먼 총재가 되었는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JS그룹의 연례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지옥의 아수라장이었다. 그랜드 볼룸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주주들은 지난 2달간 수직 낙하한 주가 그래프를 보며 분노를 토해냈다. 헬리오스 유출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지우의 부재 이후 강태준과 오서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든 단기 프로젝트들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강태준 회장, 당신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제우스 바이오 매각 실패로 그룹이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그건 서지우 실장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미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한올로 주주가 마이크를 잡고 고함쳤다. 그의 분노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강태준은 땀으로 젖은 셔츠를 입은 채 연단에서 겨우 버티고 섰다. 그는 지난 2달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의 소나기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서지우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성을 잃었다. 서지우,
그 배신자, 그 여자가 심어놓은 독소 조항과 잔당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위기를 수습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아닌 공허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기댈 곳은 오직 곁에 선 오서연 뿐이었다. 오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강태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음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녀는 주주들의 분노가 서지우를 향하도록 유도하려 했었다. 여러분, 지금 태준 오빠, 아니, 회장님은 누구보다 힘드십니다. 그 배신자 때문에. 닥쳐, 저 여자는 누군데 감히 저기 서 있는 거야. 마케팅 팀장이 주주총회에서 회장 팔이나 붙잡고 있으라고 있는 자리인가. 객석에서 거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오서연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의 중심은 사실 불타는 화산의 분화구 위였다. 바로 그 시각, 을지로의 어두운 은신처. 차민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잡았다. 이 개자식들. 그가 모니터에 떠오른 녹음 파일의 파형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파일이 재생되자 오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녀는 성진그룹의 임원과 통화 중이었다. 제우스 바이오가 실패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이 사회를 흔들어서 강태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성진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조건으로 저를 아니, 정식 회장으로 추대하세요. 약속했잖아요. 서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 증거를 바라보았다. 오서연은 단순히 강태준의 여자가 되거나 서지우의 자리를 뺏는 것을 넘어 성진그룹과 손잡고 JS 전체를 삼키려던 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완벽한 적대적 MA 시도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목을 칠 결정적인 증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 실장님. 차민혁이 USB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김진수의 조작 로그, 돈 세탁 내역, 그리고 방금 확보한 오서연의 녹음 파일 원본이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는 이제 내 통제하에 있습니다. 당신이 신호만 주면 됩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난 2달간 차민혁의 은신처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차민혁이 해킹한 JS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며 오서연이 망쳐놓은 모든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민혁이 구해준 짙은 네이비색의 바지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묶었고 립스틱 대신 차가운 결의를 입술에 발랐다. 그녀의 모습은 쫓겨나던 날의 비참함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차 팀장. 이제 내 명예와 당신의 명예를 되찾으러 가죠. 그녀는 JS 타워의 지하 주차장, 차민혁이 알려준 비상 통로로 잠입했다. 그녀의 손에는 2년 전 발급되었던, 지금은 정지되었어야 할 그녀의 옛 출입 카드가 들려 있었다. 차민혁이 이미 그녀의 권한을 최고 관리자 등급으로 복구시켜 놓은 상태였다. 그녀가 비상 게이트에 카드를 대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녹색 불이 들어왔다. 서지우 실장, CSO, 접근 승인.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한 그 보안 시스템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그녀는 화물 엘리베이터 대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는 주주총회로 인해 한산했지만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배신자, 파면된 임원,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되었던 서지우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그것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단 말인가.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지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48층 그랜드 볼룸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더 이상 강태준의 신뢰를 갈구하던 유능한 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과 복수만을 위해 돌아온 심판자였다. 48층 복도에 내리자 주주총회장에서 새어나오는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강태준 퇴진하라.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보안 요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경은 온통 문 안쪽에 쏠려 있었다. 그들은 등 뒤에서 접근하는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는 그들 앞을 지나쳤다. 잠깐. 누구십니까? 여긴. 한 요원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우가 그에게 자신의 출입증을 보여주자 얼어붙었다. CSO 서지우. 시스템상으로 그녀는 여전히 이 회사의 2인자였다. 그들의 혼란을 뒤로한 채 그녀는 거대한 이중문 앞에 섰다. 강태준은 연단에서 물병을 집어삼켰다. 여러분, 제발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저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굉음과 함께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수백 명의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강태준은 연설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고 오서연은 불안한 듯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 밝은 복도 빛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회의장의 값비싼 카펫 위에서 울리며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는 서지우?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 네가 감히 여길? 오서연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보안팀 뭐해? 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배신자년을 당장 끌어내. 당장.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그들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작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강태준이 연설하던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연단의 스포트라이트만이 지우를 비추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강태준과 오서연의 코앞에 멈춰섰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오서연 팀장님. 그녀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두 사람을 지나쳐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없던 사이 JS그룹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강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보안팀,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뭐하나. 강태준이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 위에 강태준과 오서현을 마치 구경거리라도 보듯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가 손에 쥔 작은 리모컨을 누르자
강태준의 얼굴이 떠있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암전되었다가 차민혁의 제어하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당신의 그 눈먼 분노가 JS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주주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첫 번째 화면이 떴다. 첫 번째 증거. 저를 스파이로 만든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은 두 개로 분할되었다. 왼쪽은 강태준이 증거로 삼았던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조작된 영상. 그리고 오른쪽은 원본이었다. 원본 속의 지우는 서버실에 들어와 침착하게 전문가의 눈으로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데이터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이 떴다. 보안팀 김진수 과장의 인사 기록 카드. 이 자가 바로 오서연 씨가 1년 전 차민혁 팀장을 몰아내고 심어놓은 진짜 스파이입니다. 제 터미널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그 시각, 이자가 오서연의 지시를 받고 제 IP를 도용해 접속한 로그 기록입니다. 수백만 줄의 코드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함께 배석한 IT 전문가들과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디지털 증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지우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저를 배신자로 만든 1천만 달러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성진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출발한 돈이 블랙드래곤 인베스트먼트를 거쳐 12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서지우의 실명으로 개설된 스위스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서연 씨는 제 신분 정보를 도용해 유령 계좌를 만들었고 성진의 돈을 그곳으로 쏘아 저에게 완벽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니야, 바로 그때 침묵하던 오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할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태준 오빠.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저 여자가 다. 그녀의 발악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이제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오서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서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서지우가 제시하는 이 증거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완벽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작이라고요, 오서현 씨. 지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입니까? 그녀는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회의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서연의 목소리였다. 제우스 바이오가 실패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이 사회를 흔들어서 강태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성진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조건으로 저를 정식 회장으로 추대하세요. 약속했잖아요. 성진그룹 임원과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성진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출발한 돈이 블랙드래곤 인베스트먼트를 거쳐 12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서지우의 실명으로 개설된 스위스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서연 씨는 제 신분 정보를 도용해 유령 계좌를 만들었고 성진의 돈을 그곳으로 쏘아 저에게 완벽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오서연은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오빠, 날 믿어줘. 난 그녀의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의 동정심도 자아내지 못했다.
그저 추악한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다. 제우스 바이오가 실패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이 사회를 흔들어서 강태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성진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조건으로 저를 정식 회장으로 추대하세요. 약속했잖아요. 성진그룹 임원과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돼. 나, 오서현이야. 태준 오빠, 나 좀. 오서현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 자신을 파멸시킨 악마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를 부수고 자신을 찌를 칼을 끌어안았던 것이다. 지우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주주 여러분, 이 모든 자료는 검찰에 이관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강태준을 지나쳤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을 향한 인사가 아니었다. 이제 저는 이 회사를 떠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수백 명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들어왔을 때처럼 당당하게 회의장을 걸어 나갔다. 그녀가 떠나자 주주들의 모든 분노는 홀로 남은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 퇴진하라. 당신이 다 망쳤어. 이 무능한 총수. 강태준은 그 소리들을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지우가 떠난다는 말만이 맴돌았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연단에서 뛰어내렸다. 서지우, 잠깐, 지우야.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미친 듯이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막 회전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2달 전 그녀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지우는 빗속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 차민혁이 준비한 차의 문을 열려 하고 있었다. 지우야. 강태준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흠뻑 젖은 채 애원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이 멀었어. 오서연 그년한테 속아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발 돌아와줘. 응? 회사가 지금 엉망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 할게. 제발. 그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JS그룹의 총수가 빗속에서 한 여자의 팔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지우야. 난 내가 필요해. 그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버림받은 아이처럼 처절하게 매달렸다. 지우는 그때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깊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뢰는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강태준 씨,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은 빗속을 가르며 미련 없이 사라졌다. 강태준은 그녀가 떠난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텅 빈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씻어내렸지만 그의 가슴에 새겨진 후회와 죄책감은 영원히 씻어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왕국과 자신이 버렸던 유일한 진실을 모두 잃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의 금융지도가 바뀌고 있었다. JS타워가 과거의 영광을 잃고 침몰하는 동안 여의도의 신흥 파이낸스 허브에는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코어 스트래티지 파트너스 CSP 바인, 지난 반년간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고 불가능한 협상을 성사시키며 가장 복잡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사로 급부상했다. CSP의 30층 대표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JS 타워의 70층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다. 서지우 대표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막 인수를 마친 IT 기업의 임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칠흑 같은 정장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았다. 세련된 아이보리색 재킷의 청바지. 그녀의 모습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지만 눈빛은 JS 시절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오른팔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구축한 총수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베테랑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자 문이 열리고 차민혁 공동대표가 들어왔다. 그 역시 1년 전 뒷골목의 음울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CSP의 핵심 기술 책임자 CTO였다. 방금 유럽에서 연락 왔어.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유로파 테크놀로지. 1년 전에 우리가 놓칠 뻔했던 그놈들. 그들이 헬리오스를 잃은 JS 대신 우리 CSP와 기술 제휴를 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제안해 왔어. 그쪽 CEO가 당신의 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꼭 전해달라더군. 차민혁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지우의 머리와 차민혁의 기술로 JS가 잃어버린 모든 기회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JS는 어떻게 됐죠? 지우가 무심하게 물으며 커피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공중분해 직전이야. 민혁이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다. 강태준이 서지우 잔당이라며 내쫓았던 핵심 인력들, 그들 대부분이 지금 우리 회사나 경쟁사에서 일하고 있지. 뇌가 빠져나간 JS는 껍데기만 남았어. 그의 말대로였다. 서지우가 사라진 JS는 방향을 잃었다.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는 겨우 성공했지만 강태준은 리더십의 치명상을 입고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가까웠다. 이사회는 그를 불신했고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JS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성진그룹이 그 빈틈을 놓치지 않더군. 민혁이 말을 이었다. 오서현에게 배신당하고도 결국 JS의 남은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해. 강태준은 그걸 막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미 기운 싸움에서 밀렸어. 자업자득이지. 지우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서현은요? 1심에서 징역 15년. 산업 스파이, 배임, 증거 조작. 모든 혐의가 인정됐어. 민혁이 답했다. 성진그룹은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지만 오서현과 거래했던 임원들은 전부 옷을 벗었지. 물론 막대한 과징금도 물었고 정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 비록 아주 비싼 값을 치렀지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복수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파괴가 아닌 구축을 선택했다. 그녀는 차민혁과 함께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성을 쌓아 올렸다. 강태준, 그 사람, 아직도 연락을 시도합니까? 차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서실을 통해서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 사과하고 싶다고, 뭐든 다 돌려놓고 싶다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고객사 명단에 JS그룹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다음 미팅 준비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같은 시각 JS타워 70층. 하지만 그곳은 강태준의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었다. 그는 직무 정지나 다름없는 상태로 매일같이 바로 옆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 전략기획실장실로 출근했다. 서지우가 쫓겨나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방. 그곳은 이제 강태준의 감옥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그녀의 텅 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이곳에서 자신이 버린 것들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수많은 보고서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 완벽한 논리, 치밀한 전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JS에 대한 애정.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는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그녀의 충고를 잔소리로 여겼고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그녀의 냉철함을 배신으로 오해했다. 그는 오서연의 달콤한 거짓말에 중독되어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를 제 손으로 부쉈다. 그리고 그 방패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 빗속에서 죽지 못했던 5년 전 그들이 처음으로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고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청소부에게서 건네받은 그날 몇 시간이고 오열했었다. 사진 속 열정 넘치던 자신과 수줍게 웃던 그녀. 지우야, 그가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빗속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 무릎 꿇었던 그날.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남은 생을 지배하는 저주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쳐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 없이도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만이 그녀를 잃고 이 어두운 과거에 갇혀 있을 뿐이었다. 그는 텅 빈 유리창 밖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이 텅 빈 사무실에 유령처럼 갇혀 살아갈 것이었다. 후회,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후회하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